발가락 더운데 또 무슨 책을 읽어? 때린 거야 지금? 더워서? 더운데 또 뭘 읽자고? 더우니까 더 덥게 만드는 책을 읽었어. 저희가 더위 먹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말했는데요. 오늘도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책이죠, 발가락?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하는가? 네. 무엇이 되려한대요. 무엇을 되려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네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하면 뭔가 사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수준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아는 척을 해야 돼. 나 너무 관심 있어요. 아는 척을 좀 해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할 때 어떻게 아는 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얘기를 한 건데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다.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서워. 두려워. 왜? 뭐가 두려워? 인공지능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 걔네가 우리 지배할 것 같아. 그런 거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SF가 그렇게 상상하게 만들었어. 사실 우리가 상상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디스토피아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주입식이 돼버렸지. 우리가 상상한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옆에 너무 가까이 늘 핸드폰 있는데 그런 거를 발가락 좋다고 얘기해버려.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서 말이 팍팍팍팍 나오나 봐요.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네네.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워밍업 하는 분위기로 워밍업이 좀 되시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네네. 책 막 읽고 싶게 만드는군요. 그런 거지. 요즘 인공지능 핫한데 너희 몰라? 뭐래도 알아야 돼. 이 책이 딱이야. 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짧게 말고. 말이 많잖아요. 네네. 길게 얘기해야죠. 그래요. 그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뒤에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인공지능의 최전선에서 연구해온 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펼치고 있어요. 근데 견해가 어떠냐?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한 이슈의 지형을 소개하는 한편 마음과 생각. 이게 왜 나왔지? 이럴 정도로 또 지성.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고찰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같이 얘기하는 책인데 25명의 석학이 이 책을 이제 쓴 거예요. 진짜 이러면서 읽었어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 25명의 사람들이 각 분야, 과학자가 있는 게 아니고 과학자, 인류학자, 물리학자, 심지어 예술사학자, 네, 그렇습니다. 그 전시 기획자 이런 분들을 다 이 사람들은 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25명이 챕터로 되어 있어서 25명만 있느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빼먹었죠. 네. 26번째 남자. 아니면 0번째 남자. 0번째 남자가 맞아요. 네. 0번째. 존 브룩만! 네. 0번째. 존 브룩만이 이 책을 오더한 거예요. 25명한테. 이렇게 좀 써줘. 이 존 브룩만이 어떤 사람이냐. 지식의 지휘자, 당대 최고의 문화기획자입니다. 과학은 물론 소프트웨어, 인터넷, 아방가르드, 예술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획자이고요. 온라인 지식사롱 엣지를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책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사실 인공지능이 핫하지만 어떠한 석학도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25명의 석학들한테 이제 글을 좀 써달라고 하면서 우리 존 브룩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님과 코끼리에 관한 우화를 예시로 들어서 코끼리처럼 인공지능은 누구의 관점에서나 지나치게 거대한 주제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의식하지 말고 써달라. 이래서 모아놓은 이 스크립트들이 이 책에 이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또 알아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존 브룩만이 0번이라면 네네. 0 다시
영하고 영 다시가 있어요. 0 다시인분. 이 책의 베이스가 되는. 그쵸? 이 책은 막 뒤에 파봐 지하에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 사회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창시한 노버트 위너, 그러니까 노르베르트 위너라고도 하고 노버트 위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버틱스라는 책을 쓴 거는 1948년이고 사이버네틱스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말보다 더 오래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자율성을 얻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고 난 다음에 1954년, 1950년에 인간의 인간적 활용,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라는 책을 위너가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당대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어.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돼 하면서 진짜 채찍에게 뭐라고 그랬죠? 위버가 인간의 인간적 활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후려치는 채찍에 키스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를 후려치는데 좋다고 막 키스를 하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래 세계에는 결코 인간을 섬기는 노번 노예가 대기하는 편안한 해먹 위에 있지 않다. 하면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 기술이 자율성을 얻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더 못살게 굴 수 있어. 이런 이제 경고와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8년 이때가 45년에 그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그 기술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기술에 대한 어떤 위협이 왔어요. 위협이 왔는데 근데 위협을 그냥 위협이네 이렇게 멈추지 않고 어떤 각성을 시키는 글을 쓴 거죠. 네네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우리를 후려치는 채찍을 든 이 빅5 기업 같은 그런 지배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이 이때부터 시작됐고 그 중심에 존 브룩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이 미국이나 영국 쪽에 있는 과학자들은 다 가방 안에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책이. 글을 쓰시면서 다 가방 안에서 꺼냈습니다. 네네네. 책장에서 꺼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위너의 책과 같이 동급으로 나오는 책도 있는데 클로드 셰넌이 쓴 통신의 수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통신의 수학은 1949년에 나온 책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도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자, 발신자 이런 것들이 기계가 될 때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가 예전부터 이제 연구가 됐던 거고 존 폰 노이만이라는 이제 사람은 기술에 대한 어떤 상업화에 진일보한 것에 조금 초점을 맞췄던 학자인데 이분이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고 그 특이점을 2005년에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 라는 책을 써가지고 특이점이 진짜 현실화될 수 있어? 되게 이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특이점이 거의 2040년이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특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예상하기 힘들 정도 획기적으로 발달한 기술이 구현돼 가지고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에요. 네, 이거 정의를 했죠. 이거를. 범용 그 컴퓨테이셔널이 가능해서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다 뛰어난 기술력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점에서 핫한 책 중에 하나의 특이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또 싹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런 글을 썼다는 거. 근데 특이점이 오긴 올까? 그러면서 또 여기 논란이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자꾸 정의를 해야 이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실제로 왔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쵸. 얘기를 해야 돼요. 책을 읽고. 상상하면은 또 벌어지고 상상보다 음. 못하네 하면서 또 얘기가 되니까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챕터가 시작되면서 한 분 한 분이 25챕터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세스로이드 첫 번째 넘어가고. 나온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이 챕터로 넘어간 주디아 펄. 주디아 펄. 투명한, 불투명한 러닝머신의 한계. 러닝머신. 이 러닝이 아니라 러닝머신입니다. 근데 주디아 펄이 이분이 펄이라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남성분이고 되게 유명한 그 유대인 학자이십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고안했으며. 그래서 뭐 노벨상 이미 탔고, 그쵸? 네. 이런 분이니까 연세도 엄청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 어떤 인간에게는 심적 표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상상력으로 이리저리 가공해서 이제 추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50쪽에 보면 인간 세계는 심적 표상을 창조한다. 근데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면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 추론과 숙련도를 보여주는 강한 인공지능의 현실의 청사진, 러닝머신의 청사진, 이런 거는 우리가 낯선 도시를 다닐 때 필요한 지도 같은 모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무서운 건 알겠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인가적 추론 방식, 사유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모자란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 모델이 없다.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능력을 다시 일깨워준 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뭔가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쵸? 마음대로 이것저것 조작해 볼 수 있는 어떤 표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런 강점. 예지와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지적 추론을 하지 않아?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저희는 그 다음 챕터로 그냥 훌쩍 넘어가 봅시다. 어디까지 가죠? 데니얼 C. 데넷. 5장으로 가야죠. 네. 5장, 이분은 진화학자예요. 네네. 이 책의 가장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이 브룩만이 그 사람과 만났던 이야기를 살짝 앞에 이제 2페이지 써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챕터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람을 얼굴을 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과 만나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로로 살아왔지?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데려가서 만나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치 느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오장씨 데넷 얘기도 진화학자인데 진화학자 그냥 진화학자 아니지. 이 사람은 철학자야. 인공지능 학계에서 눈에 띄는 철학자야. 인지과학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글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전 다니엘 데넷을 이 책 전에 다른 책도 읽고 테드 강의도 보고 이 다니엘 데넷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저는 좀 친근해요. 다니엘 데넷이. 왜냐하면 다윈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진짜 다윈처럼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좀 대척되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은설. 조은설가 되게 대척되는데 조은설은 인공지능이 걔가 소통되는 게 아니라 걔는 의식이 없다. 이렇게 튜링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기계가
기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심사위원을 했는데 튜링 테스트를 했을 때 뭐 60% 이상이 인간으로 봤다.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다운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메저먼트를 하고 측정을 하고 막 판단을 하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 존설은 그 중국인의 방이라는 가설을 놓고 우리가 중국인이 소통하는 것처럼 꾸밀 수는 있다. 중국인이 아닌 사람한테 중국어를 그냥 읽게 해주고 그거를 그냥 읽으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중국인이 이야기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무슨 의식이 있냐. 근데 데니얼 데닛은 의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우리 인간도 의식이라는 게 뭐 그 뜻을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냥 현상이다. 의식이. 그리고 현상이다. 기계 의식이 우리 인간의 의식과 똑같으라는 어떤 어썸션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 기계 의식은 따로 있고 인간 의식은 따로 있다. 근데 그런 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는 자연 의식이고 인공 의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화해야 되는 학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이 다니엘 데넷이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튀는 학자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근데 여기 글도 단호박으로 썼어요. 그래서 89쪽에 이런 말을 또 썼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 속 소용돌이일 뿐이다. 우리는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스스로 영속하는 패턴이다. 이 글은 본인이 쓴 글이 아니죠. 인간의 인간적 활용. 노버트 위너가 쓴 글의 하나인데 헤라클리오토스의 철학 특유의 어떤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철학 특유의 어떤 그 베이스로 쓴 거죠. 근데 공감하나요, 발가락? 그렇죠. 인간이 그 인공지능과 구분은 자연지능을 갖고 있는데 자연지능이라는 게 어떤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뒤쪽으로 점점 넘어갈수록 자연지능이 인공지능은 한 분야로 치부를 할 수 있는 자연지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뭔가 자아가 막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네트워킹 하면서 계속 어떤 영속적인 패턴일 뿐이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의 시선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데넷의 그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 기계한테 마음을 줘서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담론이 있는데 다니엘 데넷은 단호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의식을 가진 에이전트는 필요가 없다. 왜? 자연의식을 갖춘 인간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처받을 감정을 갖지 않은 도구, 서투른 사용자가 학대해서 망가진 억울함에 반응할 수 없는 도구여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의식을 가진 기계를 만들 수 있고 우리는 하지만 그거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의식을 의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인공의식을 갖게 할 수는 있다 우리가. 하지만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인 거죠. 약간 다른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학자에게. 뒤에 가서 발달심리학자가 얘기를 한 글이 있어요. 발달심리학자는 앨리슨 고프닉이 21장 339페이지인데 훅 갔네요. 네. 아니 뭐 이거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앞에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발달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실험하고 해봤더니 4살 아이를 따라가는 인공지능은 없었다. 4살 아이의 이 지능이 어떤 지능이냐면 능동적 학습자. 첫 번째. 이 능동적 학습자가 어떤 의미냐면 놀이와 탐험을 통해서 얘네들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고 또 두 번째 사회문화적 학습자다. 왜냐면 얘네들은 또 모방을 해요. 엄마가 저 갈 때 조개를 거쳐서 이렇게 가네? 그럼 나도 저렇게 가야지. 그러면 이제 실험을 했는데 4살 아이도 그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걸 갖는 의미가 뭐냐면 똑같은 블록을 2개를 놨을 때 거기서 맛있는 게 나와. 그러면 다른 색깔 블록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았어. 다 알아. 왜? 모방했으니까. 그리고 애들은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놀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얘네들은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지금도 의문인 게 고양이에 대한 얼굴을 그렇게 학습을 시키지만 어떤 부분이 조금 이상하면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화면이 좀 흐리다거나 뭔가 다른 변인이 생기면 에러가 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 기계한테 호기심을 입력해주고 기계한테 사회성을 넣어주면 인공지능은 기가 막히게 또 학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인간이 4살짜리 아이의 그런 학습 능력 호기심과 사회성을 항상 담지한다면 우리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써있죠? 인공지능은 4살짜리를 이길 수 없다. 인공지능만 이길 수 없는 게 아니야. 인간도 이길 수 없다. 성인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4살이 인간의 최정점이다. 그 밑으로는 하락 지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냥 끝내기 좀 아까우니까 좀 진정을 하고 211페이지에 톰 그리피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 톰 그리피스가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가치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가치 정렬.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인간에게도 윤리를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계한테 이제 윤리를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제일 큰 화두거든요, 솔직히.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문화, 그 윤리 이런 거를 어떻게 가르치실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단백질이 많은 고양이를 봤을 때 얘를 요리해주면 우리 주인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공지능은. 너무 러버블하고 우리 막 고양이가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귀여운 거에 가치를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는지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뇌과학자들이 아무리 뇌를 공부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물을 볼 때 단면을 보질 않는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인공지능의 의미에서 보면 반려동물은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생명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효용 가치나 효율성이나 예를 들어서 뭐 쓸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해서 어디다 써? 쓸 때 있어? 이런 말이 그 인공지능 안에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사랑하잖아. 인간도 사랑하고 반려동물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분은 일단 인간의 마음 장독 방식을 일단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초지능 인공지능에게 이해시킬 모델을 제시하고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영리하게 인간이 일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야 된다. 그 인간의 그 마음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치 정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 정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치 정렬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인간도 가치 정렬이 좀 필요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인공지능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면 인간을 더 이해하고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간이 서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열심히.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인공지능의 원칙도 지금 마련되고 있고 일단 규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플랭크 윌책이라는 물리학자는 인간이 마음이 물질에서 나타나는 가설 그러니까 프랜시스 클릭의 그 가설을 차용해가지고 인간의 두뇌도 인공지능 중에 하나이고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지구를 떠날 수도 있다. 우리가. 왜 우리 지금 너무 덥고 힘들잖아요. 지구 멸망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뭐 직업을 언제 잃게 됐고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이 책은 우리가 진짜 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떠날 때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어 라는 정도의 스케일의 사고를 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사고하고. 네. 그래가지고 주머니 속에 이렇게 동전을 세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 없어질 거에 대한 사고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넓어지는 뇌가 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책? 이런 책이었어요, 저는. 네. 뇌도 확장되고 인간에 대한 생각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공지능이 좀 좋아졌어요. 두려워진 게 아니라. 아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 않다고. 어차피 인공지능은 우리가 데이터를 먹여서 생겨난 커가 성장하고 있는 어떤 기계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잘 이끌어 나갈지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인공지능을 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좀 열자.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인간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냥, 두렵지 않아, 랄라랄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정말 성숙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뭐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핫해진 이유가 뭐 때문? 챗 GPT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2016년에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이 확 떴다가 그 오디오가 많이 나왔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 근데 걔가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좀 주춤했었는데 2022년 12월에 챗 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완전 지금 더 핫해진 거거든요. 챗 GPT에 대한 것도 챗 GPT를 쓰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하고 이거는 또 아니죠. 뭔가 계속 써보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인공지능을 두렵지 않고 같이 살아가야 할 어떤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아주 두렵구나. 그냥 뭐 두렵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 안 두렵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왜 두렵고 안 두려우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는 책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책 이야기 재밌었어요, 여러분. 안녕.